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고스 조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숭실대 인문계열 논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경상계열은요. 수리논술 나오잖아요. 인문계열은 수리논술 안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문제 꼭 확인하고 푸세요. 자, 인문계열은요. 물론 경상계열도 마찬가지지만 시험 시간이 100분입니다. 그리고 두 문항 출제가 되고요. 700자, 800자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120분 동안 답안을 총 2000자 2000자 정도를 쓰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분 동안 우리한테 주어진 글자 수가 1500자라는 점에서 이 학교는 시험 시간과 답안의 분량의 부담이 크지는 않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은 숭실대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근데 우리 지금 정규반에서 이미 선생님하고 이 문제를 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2021학년도 모의 문제를 그냥 난 한번 풀어보고 시험 보러 갈지 말지 결정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원서 접수하기 전에 풀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지 간에 100분이라는 시험 시간이 그렇게 또 넉넉하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제의 난도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자, 필기구는 최근에는 좀 자유로워진 편이에요. 그래서 샤프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고요. 수정 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줄 긋고 그 위에 작성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는 시험 보러 가서 유의사항 꼭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형식적인 부분인데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문제 많이 풀어보셨나요? 숭실대 문제 유형은 최근 2년간 이제 정형성을 조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주제 면에서는요, 정형성이 없는 거 아시죠? 이건 어느 학교나 논술 문제에 마찬가지예요. 시사 주제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요. 교과서 개념 활용도가 조금은 높습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소비, 광고, 출산, 입양, 그리고 가족 정책 등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적인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의식이라든가 문화와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교육, 시장과 공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개념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문화와 관련된 문제, 대중매체 모든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학생이라면 제시문이 할 만할 건데 그게 아닌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 다음 수능 최저 충족률이요. 해마다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올해 조금 이 정도면은 타 학교에 비해서는 최저 충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영어가 빠지고 탐구가 두 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저 충족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에서는 선생님 A 업체에서는요 제가 2합 6이 충족이 되는데 B 업체의 기준을 보니까 2합 6이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보러 가요 말아요 묻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시험 보러 가세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 우리가 미래를 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최저가 충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게 다음번 논술 시험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논술 문제 자체에 난도가 좀 있다 보니까 숭실대는 합격 컷도 낮은 편이에요. 60점 만점에 40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무조건 시험 보러 가서 끝까지 완성하시고 좋은 답안을 써서 내고 온 다음에 기도합시다. 합격시켜 주십사 하면서 자, 모의 문제를 다루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숭실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정형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랬죠. 이게 2020학년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1번하고 2번 문제가 주제가 아예 상이한 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이전에 자료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숭실대 문제가 원래 이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2020학년도, 21학년도 이렇게 두 해만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문제는요. 분류 요약형이에요. 제시문 나다라마를 두 부류로 나누어 비교하고 나누어 비교하라. 무슨 얘기겠어요? 제시문 4개를 2개 짝 지어주세요 라는 거죠. 자, 웬만하면은 2대2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대3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시문 하나가 도저히 진짜 논리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4명이 있는데 2명이 편먹으면은 그래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대3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나짜리는 힘이 없고 3개짜리는 힘이 셀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2대2로 분류를 해가지고 뒤에서 가의 밑줄 친 논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뒤에 다른 거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문제에다가 활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 요약하고 나서 적용이나 활용으로 이어나가는 문제라 우리는 1대3이 아니라 2대2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2대2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 두 번째 문제 풉니다. 도입장 중에 하나와 제시문 바사에 근거하여 자, 도입장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1대3으로 분류를 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3을 고르겠지? 이거는 누구나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근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근데 2대2로 나누기를 했다면 얘가 좋을까 쟤가 좋을까 둘을 고민을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 문제랑 2번 문제는 연계형 문제입니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1번 풀고 나서 2번 풀어야지? 아니에요. 1번과 2번은 연달아서 함께 풉니다. 그 다음 빈곤의 원인에 대하여 1번하고 2번하고 지금 연결고리를 찾아보니까 소재 중에 하나가 빈곤인가 봅니다. 1번, 2번 전체를 아우르는 지배하는 단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빈곤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빈곤의 원인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너 왜 가난하니? 너 가난한 이유가 뭐니? 자, 왜라는 걸 찾고 원인을 찾고 나면은 그 다음은 해결 방안이죠. 그래서 아의 관점이 지닌 한계점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한계는 무조건 세모예요.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연결을 한다면 가난과 연관지어서 무언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왜 가난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거, 요 정도 기억을 하면서 문제 1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일단 문제 1번은요. 글의 구조가 항상 기억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분류, 요약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분류 요약 문제는요. 이후에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이라든가 외대 인문계열, 사회계열 등에서도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성균관대에서도 똑같이 1번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거거든요. 자, 분류 요약 문제의 첫 번째 문장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두괄식으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두괄식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만 덧붙입니다. 머리 두자예요. 초반부. 개괄하다, 괄자입니다. 전체를 포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표지의 역할을 한다 혹은 목차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도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만약 나와 나, 다와 마 이렇게 입장이 나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라가 A의 입장, 다마가 B의 입장 이렇게 정리해서 제시하는 게 두괄식 문장입니다. 선생님 말로 한번 써볼게요. 뭐뭐뭐에 대하여 나와 라는 A의 입장이지만 다와 마는 B의 입장이다.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요 한 문장이 있는 답안과 없는 답안은 가독성이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채점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답안을 딱 봤을 때 나에게 친절하게 읽을 수 있게 써준 답안은 왠지 인상이 좋은데 약간 불친절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진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구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두괄문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가나다라가 나오면은 가가 제일 먼저죠. 상식적으로. 나다라마 나오면 나가 제일 먼저죠. 상식적으로요. 그래서 나와 라가 한 덩어리 서술, 다와 마가 한 덩어리 서술 이렇게 정리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괄식으로 한 문장을 정확하게 써서 입장을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장을 써주는 거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이 구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나라, 다마
이렇게 입장을 나눌 겁니다. 나누게 할 때는요. 중간에 얘랑 얘랑 달라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연결 표현을 좀 써주시면은 의미가 대립이 되겠죠? 한편, 반면, 이와 달리, 그러나 이 정도의 표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반면, 이와 달리,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을 이 중간에 낑겨 넣어가지고 나는 블라블라, 라는 블라블라, 한편, 다는 블라블라, 마는 블라블라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은 병렬적인 구조로 가독성이 매우 높게 서술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구조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방금 전에 우리가 두 가지식으로 나라, 다마 서술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입장 분류했던 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두 입장 중에 하나와 재심은 바사에 근거하여 빈곤의 원인에 대한 아의 관점이 지닌 한계점. 한계점을 논하는 거니까 무언가 대립각을 찾아줘야 됩니다. 옹호할 때는요. 비슷하니까 옹호하는 거예요. 와, 너도 나랑 생각이 똑같구나 라면서 맞아요, 적절해요. 그런데 한계점이라 함은 너 나랑 의견이 달라. 너는 뭐뭐라는 점에서 내가 동의할 수 없어. 너는 뭐뭐라고 말하니까 틀렸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대 의견을 찾아가지고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참고로 오늘은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경우라 함은 두 가지가 모두 다 되는 거예요. A의 입장도 괜찮고요. B의 입장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 숭실대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선택의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없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두 가지를 모두 다 활용하라 라고 해서 A와 B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 문제 가운데에서 사람의 몸, 그 다음에 그 몸에 있는 흉터, 그리고 그 흉터가 산에 난 길, 두 갈래 길로 보이는 이 문제 풀어본 사람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와 B를 모두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선택의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의 구조에 따라서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물론 아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시는 날은요. 수능 직후일 것 같아요. 좀 전까지 수능 보고 왔거든. 근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쨌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니까 오늘 이거 한번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는 하겠지만 1번하고 2번은 따로 푸는 게 아니라 연계형이기 때문에 함께 푸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구경 한번 해볼게요. 앞부분에 그렇구나. 헬싱키 선언이 뭐다. 자, 인체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험자들에게 그들의 권위를 지켜주고 그들의 이익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자신의 몸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도록 하면서 인체 실험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체 실험하기 전에는요. 실험의 목적이나 성격이나 방법이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이나 위험 같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에 근거한 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표시해두세요. 자발적 동의를 위해서는 실험 대상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되며 강제, 협박, 억압, 술책이 없는 가운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시문 가에서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서 임상시험을 한다 그래도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다. 우리 이제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이 논란은요. 방금 여기에서 이미 시사점이 주어졌습니다. 선생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이건데요. 이것만 보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밑줄의 앞쪽, 뒤쪽 충분히 살펴보셔야 되겠죠? 앞에서 썰을 이렇게 푼 이유가 있어요. 강제로 사람한테 너 이거 시험 해야 된다. 이 실험에 참여해. 라면서 강압적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내가 만약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데 너 이거 해 라고 강요를 당하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발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과연 그게 진짜로 자발적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자발적 동의, 그다음 스스로 자유, 선택 이런 게 진짜 있을까?
여러분 살면서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속에서는 실제로 자유롭게 선택한 게 아니라 강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생겼던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을 하신다면은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서 임상시험을 한다고 해도 논란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제약업계는 부족한 지원자를 메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노동자 등과 같은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 사회적 약자. 예전에 쌤 학교 다닐 때 선배 하나가요. 자기 친구랑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혼자 다녀오고 나중에는 친구 데리고 요 실험을 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한 3일 정도 동안 계속 똑같은 시간에 피를 뽑아서 이렇게 줘야 된대요. 약 먹고 피 뽑아주고 약 먹고 피 뽑아주고 이렇게. 근데 그거 갔다 오면 이렇게 살이 쭉 빠져가지고 온다? 그래가지고 오빠 무슨 일이에요? 뭐 이러면은 나 그 몰모토 됐다 왔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오빠가 딱 요런 분이셨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처럼 그러니까 충분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바짝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나머지 생활을 하고 2, 3일 일해서 돈 벌어서 생활하고 이런 삶이었었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넉넉하다면 과연 이렇게 권익과 안전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인체 실험에 참여할까요? 안 하겠죠? 환경적인 측면에 영향이 좀 있겠네요. 사회적인 약자들은. 그 다음에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나라의 환자들은 임상시험 중인 약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에이즈 치료제 같은 거. 일단 우리 아이가 에이즈를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약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라도 잡아보겠죠.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암 환자들이 개 구충제 먹으면서 어떻게든지 좀 생존해 보려는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런 절박한 마음을 생각을 한다면 사회적인 약자에게 과연 자발적인 동의라는 게 있을까? 또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시사점을 생각을 하면서 나다라마를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아, 우리 논술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립개념어가 개인과 사회입니다. 기억해 두시면은 다른 학교 문제 풀 때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개인과 사회. 왜냐면 사회문화 교과서에서도 개인과 사회가 많이 나오지. 근데 윤리군의 교과서, 뭐 생윤이든지 윤사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윤리군에서도 무조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주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경제 어때요? 경제라는 시스템 안에서도 개인과 사회 안에서의 교류 아니면 교환 과정 이걸 다루고 있죠. 법정 어때요? 역시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의 교류 과정.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회 교과서가 다 그러하기 때문에 논술 문제의 주제로도 개인과 사회가 제일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 왠지 이번 주제도 그럴 것 같지? 제시문 나. 읽으면서 나 이거 어디선가 본 적 있는데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일부죠. 논술 주제로, 논술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문학작품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은 난쏘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 난쏘공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섭이가 물어봤고요. 아니, 우리 이제 이 땅에서 기대할 게 없어요.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이가.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가지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너무 메말랐어요. 사는 거 정말 척박해요.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래서 아저씨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2번 문제에서 가난, 빈곤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저씨 왜 이렇게 빈곤하세요? 일 안 하셨어요? 아저씨 탓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일을 안 하다니. 나 일 열심히 했어. 열심히 일했다고.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을 했네.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아니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럼 나쁜 짓 하셨습니까? 어디 감옥이라도 갔다 오셨나요?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러면 아저씨 기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어야죠. 나 기도도 했다? 그런데 나 이렇게 못 살고 있어.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왜 불공평해?
사회와 환경 때문에 불공평한 거지. 나는 분명히 노력을 했다? 그런데 환경과 사회는 내 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죽은 땅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섭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그리고 이 공동체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들을 지배하고 못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가난한 이러한 세상.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일단 제시문 나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나빠요. 내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소설의 일부였습니다. 그 다음 제시문 나로 넘어갈게요. 커피는 전 세계에서 하루에 25억 잔이 소비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소비되는데 그러면은 커피콩을 따는 농부들은 부자가 되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니? 그런데 커피콩 따는 사람은 커피 맛이 어떤 맛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초콜릿도 마찬가지죠.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그 콩은요, 단맛이 아니라며요. 설탕을 집어넣어서 단맛이 된 거라며요. 근데 그 초콜릿 콩을 따는 아이들은 단맛 나는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 구조의 문제예요. 농부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커피를 재배한 농부들은 노동시간이 길어요. 오래오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죠. 게다가 미취학 아동들까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커피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착취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불합리한 임금 체계와 불공정한 유통구조 때문에 여기다가 별 달아놓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불합리한 임금 체계와 불공정한 유통 구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거니?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 구조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감정이 한 번씩 훅 올라오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실이 그러하죠. 오죽하면 요즘에 금수저, 흑수저, 그 다음에 지금 딱 최근이 전월세 난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리고 세금이 막 억 단위로 나온다대? 세금 억으로 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선생님한테 자기는 세금 많이 내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상한 소리를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 부자가 되고 싶어 이 말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세금 내고 싶어도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싶어도 그 대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왜 때문에요? 자기들이 처해 있는 사회 구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농부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커피를 구매하는 운동이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공정무역이다. 공정무역이나 공정거래나 공정거래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개인들의 열악한 삶을 사회구조가 개선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시문 라에서도요. 아까 라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을 착취하는 사회구조 때문이지. 양보다 질 좋은 커피를 생산하는 게 더 남는 장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니까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유기농 커피를 선호하는 경향까지 생겨서 농부들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열심히 노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가 없었는데 사회구조가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노동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좀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 제시문 나와 라는 결국에 개인과 사회 가운데 누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까? 사회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죠. 나와 라만 가지고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보기가 어려워요 라고 보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와 마를 보고 나면 그때는 좀 더 선명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가나다라 마까지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 작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논술 문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중간중간 계속 정리 작업을 하면서 제시문을 읽게 돼요.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문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다든가 아니면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든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때그때 순간순간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옆에다가 자잘자잘하게라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짧게 지나칠 수밖에 없고 그 순간순간은 또 긴장을 하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슨 내용이 딱 떠오르면은 이거 적어놔야 되겠다. 옆에다가 키워드라도 몇 마디 적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놓치는 부분이 좀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노직의 이야기 볼게요.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유 중시한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경쟁,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러한 시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회 정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 권리란 자기 자신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이 생명 자유에 대한 권리,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존중받는 것. 그러면 나 중심이지? 나와라가 한 입장으로 묶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와 마가 한 입장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의견도 반대가 되겠죠. 개인이 좀 더 중요할 거예요. 개인이 생산하거나 양도받은 것은 개인의 소유물이다. 소유물 가지고 뭐 할 것인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 아까 우리 여기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가의 논란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여기에서 보이죠. 가령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정당하게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것은 내 거. 노직은 이를 통해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사회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누구 탓이야? 가난은 누구 탓? 개인 탓. 노직에 따른다면 내가 가난한 이유는 내가 노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예요. 남에 의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네가 능력이 없어서야 라고 매정하지만 경제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재화의 취득과 양도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내가 남을 때려서 빼앗아오거나 남을 약탈해서 빼앗아온 게 아니라면 내 것은 온전히 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소유권은 정의로운 것이며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소유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이다. 단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 부정의가 있다면 이를 교정해줘야 된다. 그치만 취득과 양도에 부정의가 없다면 냅둬라 라는 거. 자유롭게 경쟁하게 자유롭게 선택하게 냅둬라.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개입을 하여라. 야경국가처럼 그냥 도둑질만 못하게 해주어라.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노력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시각이기 때문에 제시문 마의 체인벌린의 사례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제시문들이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는요. 하나는 이론, 하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논술 정규반에서 성균관대라든가 경희대 사회계열 준비를 많이 했던 학생이라면 아마 이러한 접근이 전혀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제시문들 사이에 유기성이랄 게 보여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제시문 가에서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그 이론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논술 준비를 충분히 많이 하지 못한 학생이라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거나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병렬적으로 얘랑 얘가 같은 입장입니다. 이렇게까지만 논의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그다지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것으로 체화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챔벌린은요. 이러이러한 멋진 사람이에요. 열심히 돈을 법니다. 관중 한 명당 25센트씩 연봉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계약이 그러합니다. 누가 능력이 있어서? 챔벌린이 능력이 있어서 25만 달러의 수입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가 수입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건데 왜 빼앗아갑니까? 라면서 항의를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그래서 제시문만은 다와 똑같이 다의 이론이 적용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 작업을 해보면요. 나와 라는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사회가 더 큰 역할을 한다라는 입장이었다면 다와 마는 사회와 개인 사이에서 개인의 능력이 더 강력한 영향을 준다. 여기까지 정리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논의를 할 때에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중시하는가, 개인적인 선택을 중시하는가. 그래서 나라, 다마로 나눌 수 있다라는 두 갈문 작성하는 거 기억을 하시라 그랬죠? 자, 이 문장은요. 정해진 틀이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쓰기에 가장 편한 문장 구조를 찾아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나라에 대한 서술, 담화에 대한 서술, 이건 각자 하실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이요. 우리가 앞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은요, 자유로운가? 이거거든요. 겉으로 보았을 때 자유롭고 속에서 보았을 때는 부자유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겉으로 보았을 때도 자유롭고 속에도 진짜로 자유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자유로워요 라는 선택을 했을 때에는 내가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일 거라면,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자유할 때, 왜냐하면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러겠어요? 가난해서 불가피라는 표현 아시죠? 불가하다, 피하는 게.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상황. 그렇다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실험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부자유한 상황이라면 이들의 선택을, 그래,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너 알아서 해 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인체 실험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고 있다. 이때 논란이란 자발적 동의에 관한 해석의 차이를 할 수 있다. 다와 마에 기초할 때에는 실험자 스스로가 겉으로도 자유롭고 속으로도 자유로운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각자 선택한 거 아니냐 라고 볼 거다. 그런데 나와 라에 따른다면 인체 실험이 겉으로는 자발적인 동의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강요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인체 실험 참여한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선배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배는 운동권 선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운동을 하시느라고 과외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서 하는 그런 실험들에 참여를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뭐 10몇만 원 이렇게 돈 벌어갖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그래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 책임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가난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다마와 나라의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었다는 거. 왜냐? 나라와 다마는 의견이 대립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립각을 찾는다면은 그 다음에 판단 평가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연결고리 찾아가는 거. 1번 문제 안에서도 유기성이 필요한데요. 이제 2번 문제에서도 역시 유기성이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개인이 진짜로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봤잖아요. 두 입장 가운데 하나와 바사의 근거에서 빈곤의 원인 찾아봅니다. 그러면 아의 관점이 진한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아의 관점부터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우리가 1번 문제에서 A의 관점과 B의 관점 두 가지를 정리 작업을 할 건데 A라는 관점은 아의 관점과 유사하고 B라는 관점은 아의 관점과 만약 대립각이다 라고 한다면 한계점을 논하시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누구의 입장을 선택하는 게 정답일까요? B가 되어야겠죠. 왜? 유사하면 옹호할 수 있다 그랬고 차이점이 있으면 비판이나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사하면 옹호한다, 차이점이 있으면 비판과 반박으로 이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한계점을 논한다라는 것은 까기 위한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의 관점은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논의를 하는 나라와 대립각을 보일 겁니다. 문제 다 분석하고 풀고 오신 거 맞죠? 쌤이 이렇게 바로 답으로 넘어가도 되는 거죠? 제시문 아 한번 볼게요. 빈곤은 개인적인 문제다. 생계유지 곤란, 건강 손상, 정신적인 황폐, 소외 등등등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든다. 삶에 대한 기대와 기회를 제한한다. 사회적으로 빈곤층이 증가하면 사회적인 부담이 커지고 사회불안과 갈등이 심화된다. 그런데 빈곤은 빈곤한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동기부여가 낮아요. 약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일하다가 빨리 그만두고 이런 것들, 무책임한 거. 사회 참여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요. 충동을 자제하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돈 벌어가지고 일단 오늘을 사는 거지. 오늘 열심히 소비를 하는 거지.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더라 라고 빈자의 공통의 책임을 말했습니다. 빈곤은 누구 책임이에요? 개인의 책임이랍니다. 빈곤은 개인의 부적응의 결과이며 가난한 자는 기술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도 영국의 구비넌 같은 경우 빈곤의 이유를 개인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개인은 모자라고 무능력해서 빈곤한 거야 라고 보지 않았더냐 라고 빈곤의 문제를 개인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니다. 개인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게 바로 한계점이 되겠죠. 이제 나머지 제시문에서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라는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제시문 바에서 키워드 찾으세요. 뭡니까? 세계화. 또 뭐예요? 시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사회에서 사실 선생님 요즘에 그 와이파이 쓰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와이파이 익스텐더를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재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돼요. 열악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라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낀 세대여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단 말이에요. 요즘 세대는 교육을 잘 받잖아요. 선생님은 내 개인의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왜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바로 사회 문제예요. 내 탓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탓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화는 전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통합을 해버렸다. 국가 간의 거래를 가로막는 장벽들을 철폐해버렸다. 노동자분 다 자유롭게 이동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경 문제, 빈곤 문제, 전 지구적인 수준의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문제는 자 구체적으로 축구공의 생산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화 시대 빈곤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축구공을 손바느질로 이어붙이는 아동 노동의 착취 현상. 이러한 아동 노동의 착취는 애들이 저 노동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들 자기 마음대로 그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이런 거 사용하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데 생산 현장이 아니라 중간 상인을 통해서 생산을 해버리면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역시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입니다 라는 것을 뭘 가지고 보여줍니까? 아동, 노동, 착취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제시문 4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볼 때에는 일단 두 가지 자료가 나오면 혹시 둘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나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요 앞방향에서도 볼 건데요. 뒷방향에서도 볼 겁니다. 자, 아버지의 직업이 뭔가가 자녀한테 영향을 줄 거예요. 아버지의 직업이 단순 노무직인 경우에는요. 자녀 역시 단순 노무직이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11.7%가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관리 전문직, 즉 단순 전문직보다는 좀 더 상위 위치에 있는 이러한 계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러한 계급의 노동을 하시는 분의 자녀들은요. 단순 노무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요. 관리 전문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네요. 세상에 42.9%. 즉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녀의 직업이 무엇인가가 결정이 된다. 왜 부모의 직업이 자녀에게 영향을 줄까? 부모의 직업은 당연히 경제적인 수준과 연결이 되겠죠. 부모가 돈이 많아요. 그럼 자녀한테 교육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자녀가 교육적인 투자를 받으면 진짜 똥멍청이어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 다음 자녀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혹은 뭔가 인맥 같은 게 충분치가 않다 하면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만한 조건을 찾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돈으로 가야 되네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우리가 직업에 대물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자료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두 번째 자료에서는요. 소득 1분위, 소득 5분위, 하위 20%, 상위 20%. 하위 20%면 가난한 계층이지 상위 20%면 부유한 계층이다. 계산만 간단하게 할게요.
66,800원이니까 선생님은 그냥 한 7만 원이라고 계산하렵니다. 7만 원. 그 다음 소득 5분위 52만, 한 53만 원 이래 볼게. 그러면 소득 분위별 교육비 지출의 현황을 보시면요. 7만 원과 53만 원이니까 7, 7, 49, 7, 8, 56. 와, 7배에서 8배 정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요, 자녀한테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으면요, 부유한 집에서는요, 한 7, 8배 정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균값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자녀에게 대물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직업을 대물림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 투자가 다르다. 이렇게도 언급할 수 있지만 교육비의 격차가 여차저차하기 때문에 부모의 직업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연결고리 마련을 해주면은 훨씬 더 유기적으로 인과성이 드러날 수가 있겠죠. 자료 분석의 맥락이란 이런 겁니다. 주어진 자료 안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 결과를 여러분 스스로 책정을 하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부각하고 싶은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재구성을 해도 괜찮아요. 이거를 66,800원, 52만 9,400원 이거 하나하나 쓰는 거 의미 없잖아요. 약 7만 원, 약 53만 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약 7, 8배 이렇게 정리해주면 훨씬 더 시각적인 전달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겠죠. 예시 답안 볼게요. 아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런데 이것은 틀렸다. 빈곤의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찾아야 한다. 근데 아는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를 보면 아버지는 열심히 살았지만 살고 있는 사회가 메마른 사회였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사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경제적인 불평등을 보여준다. 소득에 따라서 교육비 지출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까 제시문 바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평등과 불공정한 계약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빈곤할 수밖에 없다. 빈국은 항상 빈국이고 부국은 항상 부국이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자는 더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가난해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으니까 연결하자면 제시문 봐. 세계화 시대의 빈곤 문제도 전 세계적인 성격을 띈다. 개도국 아이들에게 노동 착취를 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정리 작업을 합니다. 요컨대 아는 빈곤이 개인의 의지 외에 국가 내 불평등한 사회구조, 국가 간의 불공정한 계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 작업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입부, 본, 결, 요 구조의 답안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사실 선생님이 숭실대 쭉 제가 4주 과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4주 과정 진행을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어떤 답안을 쓰는 게 더 좋은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안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짧고 명확하게 좀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차피 시험 보러 당장 내일 가야 되는데 이제 와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은 했는데 알아두고 시험 보러 가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자, 이 부분만 조금 기억을 해둘게요. 우리가 써야 되는 분량이 총 800에서 뿔마 80입니다. 그러면 720에서 880까지 쓸 수 있는 거죠. 나 답안 열심히 썼거든. 그런데 700자가 조금 덜 찼다 하면은 그때는 결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800자가 충분히 넘었다 하면은 결론 쪽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880 안에서 딱 끊을 수 있을 만큼이다 하면은 전체를 포괄해주는 문제인식이라든가 비판점에 대한 정리 작업을 마지막에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요? 1번에서는 설명하고 적용하는 거죠. 2번에서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험시간 100분, 시간 안배 잘 하시고요. 1번, 2번에 문제의 연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결고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1번, 2번 개요를 다 짜놓고 답안을 1번, 2번 바로 이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일필휘지라는 표현 기억하시고요. 입장 분류할 때 1번에서 실수하면 여기에서 폭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류 작업 정확하게 하는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입장 선택을 시킬 건데 선택시킬 때에는 선택의 적절성을 고려해서 이 입장이 더 좋을까? 이 입장이 더 좋을까? 혹은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두 입장 가운데서 어느 부분에 논의가 조금 더 치중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답안을 쓰시기 바랍니다. 숭실대는요. 제시문들 자체의 길이가 짧아지는 경향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과도하게 걸리지는 않으니까 개요를 충분히 짜고 1번, 2번을 연달아서 답안에 쓰는 노력을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시험 잘 보고 오세요.